1951년 피카소 한국전쟁, 팔순 38다라지 자소서. 피카소가 그린 6.25 한국전쟁은 빨갱이가 그린 그림이라는 이유로 피카소 작품은 물론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작품이라는 비난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성숙했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8월 29일 동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1층에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공산주의자이면서도 그의 작품 한국전쟁 어디에도 미군이 개입한 전쟁으로 추정할 만한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림 왼쪽과 오른쪽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알몸 여인들과 갑옷 입은 군인들, 고통과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진 두 명의 여인, 체념한 듯 눈을 감은 다른 여인, 멍하니 정면을 바라보는 소녀, 그들 품으로 달려드는 두 명의 소년과 가슴에 안긴 아이, 밑에서 노는 아이는 모두 알몸이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오른쪽에는 철갑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기계장치 같은 총을 여성과 아이들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습니다. 나는 피카소의 한국전쟁을 볼 때마다 전신이 옥죄는 공포가 가슴을 방망이질합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팔순이지만 70년 전 6.25가 핥히고 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갑자기 통증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평양을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하니까 제2국민 방위군 소집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원입대로 인원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불신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도를 피해 골목길로 남쪽을 향해 가다가 수원역 인근에서 부친이 불신검문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방위군 소집 연령은 17세부터 40세까지였습니다. 부친은 31세였습니다. 부친이 방위군 소집에 불응하니까 인솔 장교가 빨갱이라면서 권총을 겨누면서 다가왔습니다. 피카소의 한국전쟁을 보는 순간 그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겁니다. 종군 기자는 정확한 속보를 얻으려고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 합류하여 취재를 합니다. 한반도 6.25 전쟁 당시 AP통신 특파원 막스 데퍼스는 폭파된 대동강 철교의 난간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탈출하던 피난민 사진 한 장으로 플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막스 데퍼스는 폭파된 대동강 철교의 난간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탈출하던 사람들,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가 비록 전쟁에 강해져 있지만 이 광경은 이제껏 내가 보아온 것 중에 가장 비참한 장면이었다. 면서 회고했습니다. 스페인 내전의 특파원으로 참가한 해밍웨이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소설을 썼습니다. 해밍웨이는 소설의 주인공 로버트 조던이 국제여단의 일원으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것으로 소설을 시작했습니다. 개구리 울음처럼 전쟁의 무의미함과 비극성을 보여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소설의 주인공은 현지 게릴라 지도자 파블로와 필라르 부부, 그리고 내전 당시 파시스트들에게 겁탈당하고 게릴라들에게 구출된 젊은 여자 마리아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행동파 작가로 스페인 내전에서 파시스트이자 훗날 군사 독재자가 된 프랑코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미국인 조던은 공화파 사령부로부터 철교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곳에 도착합니다. 해밍웨이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잔혹함과 비인간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한편 공동의 가치와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인간성 상실이 영화의 주제였고 전쟁의 무의미함과 비극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이 시작되고 1937년 5월 마드리드와 세고비아 사이 과다라마 산맥 어느 계곡,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 소설 제목은 존던의 기도문에서 차용했다고 합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 존던의 기도문, 사람은 아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이다. 한 덩이가 바닷물에 씻겨가면 유럽은 그만큼 줄어드니
그건 고지 씻겨나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대의 친구나 그대의 영지가 씻겨나가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의 죽음이든 그것은 나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내가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종소리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그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이니 영화의 명대사. 나는 내가 믿고 있던 것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싸워왔지. 만약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면 우린 어디서나 승리를 거두게 될 거야. 전쟁은 관성에 붙은 공과 같아서 일단 시작되면 누구 한 사람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거야. 이 세계는 아름다운 곳이고 그것을 위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지. 그래서 이 세계를 떠나기 싫은 거야. 이렇게 훌륭한 삶을 보낼 수 있었으니 넌 행운하였어. 사람을 죽이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피할 길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사람을 죽이지만 녀석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건 명령뿐이야. 저기 있는 녀석들은 파시스트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놈들은 실제로는 파시스트가 아니거든. 녀석들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지. 그러니 저 녀석들도 절대로 우리와 맞서 싸워서는 안 돼. 난 사람을 죽이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어떤 인간이든 사람을 죽이면 짐승처럼 돼버려. 또 비록 살인이 필요한 행위라 해도 사람을 죽인다는 건 심각한 죄악이거든. 그래서 그런 짓을 한 뒤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 속죄하는 강력한 뭔가 따라야만 해.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 난 키스할 줄 몰라요. 키스할 때 코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는 거야. 당신이 있는 곳엔 어디에나 내가 있어. 자, 가는 거지? 우린 작별 인사를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 인생은 참 우스워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걸. 못생긴 여자로 태어났지. 그래도 숱한 남자들이 나를 사랑했어. 이상하지 않아요? 삶에 지친 우리는 전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기는 사람에게조차도 엄청난 축복은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니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전쟁의 참상과 인간성 상실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전쟁의 무의미함과 비극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의 국제 정세. 1936년 7월 17일 모로코에서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내전이 시작됩니다. 소비에트 연방과 각국에서 모여든 국제여단이 반파시즘 진영 인민전선을 지원하고 파시스트 진영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과 살리자르가 집권하고 있는 포르투갈이 프랑코를 지원하면서 1936년 스페인 내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 양상을 띠었습니다. 그 시대 모든 이념이 출몰했던 스페인 내전, 좌파 인민전선에는 아나키즘, 공산주의, 노동당, 사회주의, 급진공화, 노동조합주의가 자리했습니다. 우파 국민전선에는 파시즘, 가톨릭, 왕당파, 팔랑해당, 우파공화주의가 모였고 그 시대 모든 이념이 출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긴 전쟁이었습니다. 독일은 소련의 중립성을 보장받은 후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면서 이에 대응했습니다.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유럽에서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은 점령되었고 동유럽 지역 독일인들은 추방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독립이 거론된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의 주요 내용은 일본 군국주의 배제, 카이로 선언의 이행, 연합국 일본 점령 및 일본 영토의 한정, 무장해제 및 범죄자 처벌, 민주주의와 인권 부활, 일본군 무조건 항복 요구 등이었습니다. 11월 22에서 26일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화민국 장제스가 만났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미국의 고민, 만주국, 몽골, 조선,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태국, 미얀마, 필리핀 제2공화국, 베트남 제국, 캄보디아 왕국, 라오스 왕국, 동인도 왕국, 동남아 11개 약소국가, 소련의 파격적인 행보, 미국의 첫 번째 원자폭탄 투하, 다음 날이었던 8일 소련이 일본에 전쟁 선포를 하고 9일 새벽 0세계 전선을 통해 만주에 진격했습니다. 11일부터 20일 사이 한반도 동북부 운기인 나진, 청진 일대를 소련이 점령하고 일본 관동군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24일과 25일 함흥과 평양의 낙하산 부대를 투하하고 일본군 수비대 항복도 받아냈습니다. 한반도 주도권을 선점하려고 꼼수를 썼던 소련은 스티아코프 대장이 지휘하는 제25군단이 조선 경내로 들어와 있었는데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군은 오키나와의 아지 중장 휘하 제24군단뿐이었습니다. 소련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고 6개월 동안 공산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1946년 조선임시위원회가 수립되었고 9월 9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소련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고 급조된 38선, 8월 10일 미국 국무부의 딘 러스크 대령과 국방부 작전국 찰스 본스틸 대령이 한반도에서의 미국 점령지 확정을 위해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보면서 소련이 38선 이남으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전문을 타전했습니다. 서울이 미국 점령 지역에 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련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남하하지도 않고 38선이 만들어졌습니다. 1950년대는 소련을 중심으로 중공, 동유럽 등 공산주의 확산과 미국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국가 확대로 세력 분포가 명확해진 시기였습니다. 스페인 내전이 국제적 요인으로 판가름 난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6.25 전쟁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문제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의 부친도 스페인 내전의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주인공만큼이나 용감한 아나키스트였습니다. 아나키스트는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들, 국가, 종교, 자본과 같은 집단 세력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불복종하는 용기 그 자체입니다. 아나키즘의 사상적 기초는 이성에서 출발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나키스트는 위기의 순간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위기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2국민방위군 소집 당시 불신검문에 걸렸을 때와 부녀자 겁탈을 목적으로 야밤에 침입한 미군 병사들 면전에서 부친이 담력과 기지를 발휘 모친을 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1월 4일 후퇴로 다시 남쪽으로 가는 동안 주요 도로를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뒷골목을 이용하면서 영등포와 안양을 거쳐 수원역에 도착했을 때 불신검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군용 트럭 한 대가 있었고 군인들이 강제로 사내들을 트럭에 태우려고 실랑이를 하는 중에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이 트럭에 오르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부친의 등을 떠밀면서 트럭에 타라고 할 때 부친이 완강하게 뿌리치면서 타지 않으니까 인솔 장교가 다가와서 부친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면서 윽박질렀습니다. 그때 부친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내래 이북에 있으면서도 인민군에 가지 않았소. 인민군에도 안 갔는데 처자식을 길바닥에 두고 갈 것 같습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님자들 마음대로 하시라우요. 장교의 입에서도 거친 말이 나왔습니다. 이 새끼 진짜 빨갱이구나 하면서 권총으로 부친의 가슴을 쿡쿡 찔러댔습니다. 그 바람에 부친은 뒤로 밀리면서 무리와 떨어졌습니다. 부친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두 눈을 감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린 나는 바지에 오줌을 쌌습니다. 장교가 군인들을 향해서 트럭에 타지 않겠다는 놈들은 이쪽으로 보내. 모두 죽여버리겠어? 그러자 사내들이 트럭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트럭에 탄 것을 확인한 장교가
부친을 한동안 노려보다가 재빨리 트럭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다른 가족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1월 초순 조치원 시내의 어느 가정집 방 한 칸을 빌려 피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월 4일 후퇴로 서울을 포기한 유엔군은 오산과 평택 지점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경 최전선으로 투입된 미군 병사들이 조치원 시가지를 활보하면서 민가에 침입해서 여자들을 겁탈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날이 어두워지면 모친 신발부터 챙겼습니다. 머리맡에 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야심한 시각 담을 뛰어넘는 소리가 쿵쿵쿵 3번 들렸습니다. 부친은 재빨리 모친과 옷을 비롯하여 신발을 다락에 밀어넣고 나보고 자는 척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방문이 벌컥 열렸을 때 나는 실눈을 뜨고 봤습니다. 흑인 병사 둘, 백인 병사 한 명이 방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코를 드르렁거리면서 자는 척 하시던 부친이 몸을 뒤척이면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여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동작이었습니다. 나도 돌아 누우면서 자는 척 하다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다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열린 틈으로 모친의 발뒤꿈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침입자들 시선이 다락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무의식 행동이었습니다. 방에 여자가 없다고 생각한 침입자들이 방문을 거칠게 닫고 안채로 갔습니다. 안채 여주인은 낮에 시골 친정으로 갔고 주인 남자와 내 또래 여자아이가 안채에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주인 남자의 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아이 비명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주인 남자는 미군 병사들에게 제압을 당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탄식과 신음소리와 여자아이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안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핑계로 저지른 미군 병사들 만행을 두고두고 잊을 수 없습니다. 날이 밝기 무섭게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주인 남자는 대청마루에서 넋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능욕을 당한 여자아이는 변소에서 어기적거리면서 안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치원 인근의 어느 암자에서 며칠 있다가 서울 수복 후 남들보다 먼저 노량진에 왔습니다. 평양 대동강 부교를 건설한 미제 453건설 공병단과 평양 능라도 수도다리 복구공사를 한 부친은 업무상 인연이 쌓여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유엔군이 철수할 때 부친은 동평양 선교리에 있다가 그들이 제공한 트럭을 타고 남하하던 중 가족을 버리고 갈 수 없었던 부친은 한강 철교 복구공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부친은 그들을 만나려고 조치원에서 급히 서울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침내 미제 453건설 공병단과 만났습니다. 부친은 한강철교 복구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노량진에 집을 마련하고 나는 본동 초등학교 4학년에 전학했습니다. 1951년 6월 12일 임시 한강철교 복구공사가 끝났습니다. 귀가한 부친은 미제 453건설 공병단과 미8군 사령관이 참석한 개통식에서 기차를 타고 한강을 건넜다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인터넷 검색으로 그때의 부친 사진과 자소서에 필요한 여러 장의 사진도 찾아냈습니다.